김용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힘없는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 돈 있는 자치단체와 돈 없는 자치단체를 갈랐고,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를 갈랐으며, 이른바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반 직원과 저성과자를 갈랐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단원고 학생 유족과 일반인 유족을 갈랐으며, 무상보육과 관련해 전업주부와 일하는 엄마로 갈랐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남과 여,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과 대립도 정권에서 보자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성주 사드 문제 역시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해서 풀어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적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제3후보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화두를 던지고 서울로 돌아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성주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 내부가 제3후보지를 받아들일 것이냐 마느냐를 놓고 자기 눈앞에서 갈라진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순은 보나마나 성주 주민 사이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미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며 국정교과서 파문 당시 써먹었던 색깔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이렇게 국가가 조장하는 혼란인데도 가중된다면 얼마 지나 보수 언론 사이에서 안정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고, 여기에 동화된 일부 국민이 호응할 것이며 결국 수습의 주도권은 권력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정치는 연장돼 왔고 우리는 나쁜 정권에 의해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노예 취급을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듣고 조간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여러분, 힘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탈북이 어떻게 공개됐느냐? 청와대 지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노코멘트 중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이 언론에다가 우병우 감찰 내용을 폭로했다는 MBC의 설익은 보도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한 MBC 정동욱 기자. 해킹해서 얻은 정보로 보도했나요? 정보 출처를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했던 전직 검사들이 재임용 제도를 통해서 검찰 요직에 편법적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로 검사를 부르지 않겠다. 청와대에서 일한 검사가 검찰에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네, 2012년 대선 출마하신 어떤 분의 약속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광복절에 관내 태극기 개양률이 90%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극기 개양률을 끌어올리려고 휴일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허술한 눈대중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국민들과 잦은 토크 배틀을 벌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신현희 구청장이 한 일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 나라 정상회의 전에 중국에 특사를 보내서 사드 문제로 화가 난 중국을 달래보려고 했다가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설득할 카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탈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재밌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가 반나절 뒤에 긴급 브리핑이라면서 가족까지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며 소상히 밝혔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근무지였던 영국의 정부는 노 코멘트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네, 영국 정부와 한국 정부 많이 대조되지요? 통일부의 한 당국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상시로 열리고 있다. 네,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태영호 공사의 탈북이 공개된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일 겁니다. 북한 여종업원 13명 탈북 발표 때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40대 탈북자 남성이 빌딩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네,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탈북자는 북한에서 의사였다고 합니다. 왜 탈북했느냐?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회사 측이 사과는커녕 작업반장이 유족들한테 와서 막말을 했으니까요. 이 비정한 회사는 포스코가 출자해서 만든 사회적 기업 송도 SE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특별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SNS 내용을 입수했다며 MBC가 보도했지요.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다루었지만 그 SNS 내용,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이 언론에다가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뭘 유출한 거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MBC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최동욱 혼외자식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까지 MBC 기자, 당신 그거 어디서 구했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석수 아니면 이석수와 대화를 나눈 그 기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그 SNS 내용을 MBC 기자에게 유출한 게 아니라면 이건 해킹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MBC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모 언론사 기자가 MBC에 보고한 것이다. 아니, MBC 소속도 아닌 기자가 MBC에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중앙일보 보도도 있습니다. 나는 평소 SNS를 하지 않는다. 입수 경로가 불법 수단에 의한 것, 예를 들어서 도청이나 해킹에 의한 것이라면 MBC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날석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자, 그러자 다른 언론사 기자가 MBC에 보고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MBC 말을 바꿨습니다. 이석수 감찰관과 그 기자의 전화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 우린 그걸 보고 보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설득력이 없을 것 같으면 해명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검사가 청와대를 비롯한 외부 기관에 파견되는 일 제한하겠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그만둔 다음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방식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다음 검사로 복귀한 수는 15명입니다. 이 중 3명은 검찰 기수마저 무시하고 후배 검사인데도 선배 검사를 누르고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다고 합니다. 왜냐? 우병우하고 친하니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했던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돼 있다. 국민이 검찰 수사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가 화성골프장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내용 어제 전해드렸지요. 경기도 화성시가 경찰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야당 단체장이 시장이지요. 화성골프장 등기부상의 주인인 이모 씨가 부동산 실거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자기 거라면은 안 낼 이유가 없겠지요. 한겨레 단독 보도였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누진제에 이어서 또 다른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검침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완화 기간은 7월에서 9월인데 문제는 전기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전기 사용량이 많은 7월 말이 되기 전에 검침하고 8월 말이 되기 전에 검침하면 한 달치가 되겠죠. 하지만 골 때려집니다. 평소보다 전기를 60%를 더 쓴 정도지만 요금은 3배나 더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침일이 그야말로 복불복 벌칙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 빚이 있는 집이 전체 절반 수준입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3단지, 여기는 어떨까요?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 빚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평균을 웃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비거주 가구가 90% 이상이란 점입니다. 입주자 대부분이 전세를 끼고 빚을 져서 구입한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투기 목적이란 얘기죠.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빚져서 집을 산 가구들 연쇄 파산할 수 있겠지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과 투자된 돈 모두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조 2천억 원인데요. 증권거래소가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페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주식이 매매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이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총 2조 원을 지원해서 상장 페이지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관할입니다. 국책은행인 것이죠. 대우조선해양이 기업으로서 자격을 의심받는 와중에 국민 혈세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우조선이라는 밑빠진 독에 돈을 퍼부으라. 이게 바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결정됐고 자신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야가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공 최경환, 안종범은 못 내보내겠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다. 최경환, 안종범 두 사람이 안 나오는 서별관 청문회는 의미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연체한 카드 대금 2,637억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는 모두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이 카드로 결제하면 나라에서 카드사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카드사가 나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올 상반기에만 2,637억에 달합니다. 문제는 정부와 카드사 사이의 계약 내용에 지급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 분야, 교육청이냐? 네, 지급 주체가 둘 중 하나라는 거지요. 즉 중앙정부에서 내느냐, 지방교육청에서 내느냐. 예,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환시대의 논리, 해방 전후사의 인식. 네, 독재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금서지요. 리영희 선생이 쓴 책이고요. 사실 반공주의 교육에 찌든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 책으로 사상과 이념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사회주의,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에 대한 인식, 이게 독재정권의 인식과 상당히 많이 달랐던 것이죠. 사실 사회주의,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 시기에 대한 평가, 반공의식, 공포조장 말고는 가르친 바가 없었습니다. 독재정권이 말입니다. 이 책들이 대한민국 지성사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책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료라는 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민호 미디어 정책관, 이 사람이 트윗에 쓴 글입니다. 두 책이 한국 현대사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했다. 이로써 헬조선을 운운하는 잘못된 지적 토양을 만들었다. 네, 이분 곧 요직에 발탁되겠네요. 서울 강남구의 광복절 태극기 개양률이 90%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복절에 달린 태극기의 상당수는 공무원들이 직접 달았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90%가 달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90%에 육박한다는 개양률 조사, 눈대중으로 한 거라고 합니다. 행정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휴일에 태극기 달던 공무원들 평일에 쉬었다고 하니까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다음 투쟁위원회의 사드 철회 입장? 네, 바뀐 것 없습니다. 사드는 철회해야 한다. 한반도 어디든 사드 최적 입지는 없다. 네, 이런 입장 불변입니다. 그러면서 한민구 장관 앞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성주 군민들이요. 하지만 국방부는 제3 후보지를 조속히 마련하라. 이런 요구가 성주 주민 사이에서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틈벌리기, 편갈리기, 뻔한 술책인 것이죠. 독립유공자 한봉수 의병장의 손자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국 국방부 장관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다면 당신 친일파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응? 중국이 한국 제품 수입 안 한대요? 뭐 그게 아닙니다. 건국절 운운하지 말라는 독립유공자들 말씀. 광복절 경축사에서 카카께서 보기 좋게 묵살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래서 그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예요? 응?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건국절이라고 했는데 왜 10이야? 그게 문제라면 그 사람들 무덤 가서 따지던가.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요.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를 100억에 퉁치려고 한 것이나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해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거나. 그것뿐이 아니지. 친일파 아들인 당신이 잘 나가는 것도 문제고. 카카, 그런 망극한 말씀을 다 하시다니. 뭐 제 아버지야 생계형 친일이었고 카카 아버지는 뭐 누가 일본 군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막 가서는 혈서로 충성 맹세를 하고 또 가서는 독립군 토벌한. 이 씹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카카, 그 어른들이 막 카카에게 대한민국 헌법 좀 읽어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알아. 그러면은 그 뒷부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땡땡도 하시겠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땡땡도 이어받아. 그 부분 말입니다. 당연하지. 이거 아니야.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밥통.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신경통.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간통.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불통.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오늘도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의 여행작가 김글리 씨 만나보겠습니다. 김글리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의 맥을 읽어주는 글로벌 리더 김글리입니다. 아, 글로벌 리더. 알겠습니다. 예. 자,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 나라 어딘지 아시나요? 당연하죠. 폴란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수용소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노동의 해방을 가져다 준다. 자유도 아니고 인권도 아닌 노동의 해방이 가져다 준다는 말. 사장님들이 참 좋아하실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모두 550만 명의 폴란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중 300만 명이 유대인이었는데요. 당시 폴란드 내 유대인 인구 9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동안 아우슈비츠는 외신에 의해서 폴란드 수용소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부가 여기에 제재를 걸고 나선 겁니다. 앞으로 이곳을 폴란드 수용소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폴란드 수용소라고 부르면은 엄격하게 처벌한다.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름을 자기들 마음에 안 들게 부르면은 처벌한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애초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생각했다가 막판에 최고 3년으로 완화했는데요. 네. 사실 폴란드 정부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나치 수용소가 폴란드 수용소로 불리게 되면 마치 폴란드가 이 수용소들을 운영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외신을 비롯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마저 폴란드 수용소라고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폴란드 의회에서는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의회는 민족주의 우익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요. 실제 많은 폴란드 국민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그래도 이거 너무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 법을 외국에서 위반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폴란드 수용소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은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품은 폴란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일부가 독일 나치와 결탁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식별하는 것을 도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가 들춰질까봐 아예 폴란드 수용소라는 말 자체를 못 쓰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폴란드 국민들 중에서 나치하고 협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잘 가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행여나 폴란드 수용소 이런 표현 속에는 자기들의 참 부끄러운 과거들이 이제 녹아 있으니까 요게 또 그냥 거론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이 폴란드나 한국이나 참 불편한 역사를 감추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메일 스캔들이 발목을 잡고 있죠.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 이게 뭐 해킹됐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재임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장관으로 있으면서 관용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서버를 만들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과연 큰 죄가 되느냐. 하지만 개인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하고 나아가서 비밀 문서를 오가는데 썼다면 만약 해킹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조사 자료를 공화당에 장악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에게 불리한 이메일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제출됐다. 그러니까 클린턴에게 불리한 이메일이 공화당 손안에 들어간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 캠프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미 지난 7월 FBI 국장이 이메일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 또다시 논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FBI가 이메일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이거 굳이 이걸 기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다가 이제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일이 꼬여서 힐러리가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앞으로 공화당의 줄기찬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국가 기밀을 함부로 다룬 공직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앞으로의 힐러리 대선 가도의 치명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그걸 뭐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겠어요? 뭐 그냥 온갖 막말과 폭언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할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자, 트럼프 이야기 나온 김에 트럼프 캠프 상황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얼마 전 테러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테러를 어떻게 방지하느냐보다는 대체 어떤 놈이 테러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렇다면 어떻게 손봐야 할지를 다뤘습니다.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특단의 심사를 하겠다는 발표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테러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악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이슬람법이 미국법을 대체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딱 봐도 무슬림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말은 잘 지어내요.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그걸 분별합니까? 한마디로 뭐 그냥 명분을 위한 명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무슬림을 겨냥한 것이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건 뭐 무슬림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미국은 사실 대선 말고도 이슈가 많죠. 지금 또 미국 대선과도 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맥주 도시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밀워키, 이곳은 세계 시장 2위를 기록하는 맥주 밀러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밀러. 최근 벌어진 흑인 총격 사건으로 아주 떠들썩합니다.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밀워키에서 며칠 전 차량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흑인이 경찰의 총격에 숨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질적인 흑백 갈등이 다시 터져 나오게 되는데요. 예. 경찰의 흑인 총격 사살에 항의하는 성남 군중들이 주유소와 경찰차를 불태우고 돌을 던지는 등 아주 격렬한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밤 10시부터 청소년들에게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흑백 갈등, 특히 이 폭동이 벌어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조명되는 원인이 있다면 바로 양극화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한때 밀워키는 경제 중심지로 아주 번성했던 도시였는데 예. 최근 쇠락하면서 흑백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밀워키는 전통적 산업도시로 제조업이 아주 발달했는데요.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경제 호황기일 때 수많은 흑인들이 좋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찾아서 이곳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헌데 요즘 밀워키는 흑인이 가장 살기 힘든 도시로 꼽힙니다. 인구 40%를 차지하는 흑인 대부분이 북부 빈곤 지역에 모여 살고 있고요. 흑인 실업률은 17.2%로 다른 미국 도시 평균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아하. 이러다 보니 흑인들의 교육 수준과 취업률은 떨어지고 범죄율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인종차별 문제로 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 전쟁 방지만이 아니라 분배 정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비단 뭐 전쟁, 폭동 이런 것이 없어야만 평화가 아니죠. 예. 분배 정의가 있는 사회. 그래서 위화감을 느낀다든지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 아니겠어요? 예. 밀워키에 평화가 실종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의 저자. 글로벌 리더입니까? 네. 예, 글로벌 리더입니다. 리더가 L이에요? R이에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쓸 수 있다. 지금은 R이라고 해야지. 네, R입니다. R로, 우선은 R로 하고, 나중에 기회 봐서 네. L로, 이렇게 바꾸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글리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이거 한 잔. 이래. 자, 우와! 이거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오, 굿이야, 굿.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070-8635-1288 전창걸.com.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쉬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황이 아닌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불황인 건 분명합니다. 불황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지표는 거의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좀 특이했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하고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상장된 12월 결산 제조, 건설, 서비스 업체 514곳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804조 5,504억 원. 요거는 뭐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0.64% 조금 늘어나는데 그쳤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62조 9,014억 원. 이게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14.44%나 늘어난 겁니다. 순이익은 47조 1,978억 원. 이건 20.17%나 증가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증가폭인 겁니다. 예. 이거 해설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용어 설명부터 드리면은요. 예. 12월 결산법인 이게 뭐냐면 그 회사가 이제 회계 장부를 쓸 때요.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1년으로 보거든요. 평범하게요. 예. 이게 대부분인데 이런 회사들을 12월 결산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분석한 건 바로 이 12월 결산법인 514곳이 분석 대상이 된 거죠. 예. 가끔 9월 결산법인도 있습니다. 6월 결산법인도 있고요. 3월 결산법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 결산법인은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를 1년으로 보는 겁니다. 조금 예외적인 경우들이죠. 예. 한 가지 용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이건 뭐냐면 장사를 해서 남긴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어치를 팔아서 100원을 남겼다. 이러면 그 1,000원이 매출이 되고요. 100원이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순이익이라는 건 뭐냐? 이 영업이익에서 이제 그 기업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도 빼야 되고요. 예. 세금을 냈다면 법인세도 빼고요. 그래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자기 손에 들어온 이익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의 장사 능력을 볼 때는 영업이익을 많이 보고요. 현실적으로 얘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를 볼 때는 순이익을 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수치를 보겠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매출은 고작 0.64%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늘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영업이익은 무려 14.44%가 늘었고요. 순이익은 그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20.1%나 증가했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장사를 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높은 마진을 작년보다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점은 영업이익은 14% 늘었는데 순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20%나 늘었습니다. 예. 이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기업들이 이자 낼 돈도 부담이 훨씬 줄었고 법인세 부담도 훨씬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었겠죠. 예.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기업하기가 천국인 나라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불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 지표가 불황이라고 나옵니다. 예. 심지어 이건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불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불황인가요? 아닌 겁니다. 예. 거래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익은
감원을 비롯한 구조조정 효과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게 거래소의 분석입니다. 예. 결국은 노동자들 잘라서 기업들의 순이익이 20%나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 금융업을 거래소가 따로 분석을 했는데요. 은행업 영업이익이 52.95%나 늘어났습니다. 예. 이자가 이렇게 낮은데도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 구조 조정하고 뭐 성과연봉제 도입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저는 진짜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노동자들 고열을 아직 더 빨아먹을 게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듣지 말아주십시오. 아, 이완배 기자가 기업들 이익 늘었다니까 되게 화가 난 모양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기업들 장사 못해서 다 망해버려라 이런 저주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기업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한국 경제는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낙수 효과요. 기업이 잘 되고 재벌이 잘 되면 떡고물이 밑으로 흘러서 국민들도 잘 살게 된다는 이 말.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틀렸지만 한국에서는 더 틀렸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돈을 벌면 밑으로 유난히 흐르지 않는 한국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게 재벌 3, 4세들이 다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롯데그룹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롯데 오너들이 해먹은 돈 다 밑으로 흘러야 정상인 돈인데 재벌들이 다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통계를 하나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 기준인데요. 한국 경제에서 8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4.5%입니다. 8대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까지만 해도 44%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낙수효과 한답시고 재벌들한테 각종 혜택을 몰아주는 바람에 10년 만에 그 수치가 더블이 됐습니다. 84.5%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국민들 삶은 나아졌습니까? 재벌들만 더 잘 살게 됐죠. 예. 기업은 잘 나가는데 국민은 가난한 전형적인 소득 양극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통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경제개발협력기구요. OECD. 여기서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OECD 29개 나라 중에 4위입니다. 4위. 예. 그리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OECD 발표가 그렇습니다. 2060년에는 한국이 소득 불평등 순위 3위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 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톱 3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죠. 예. 저렇게 그 재벌의 자본이 심하게 축적되는 현상이 왜 위험하냐면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예를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00억 원을 가진 부자하고 100만 원밖에 못 가진 가난한 서민이 있으면은요. 두 사람 소득이 똑같이 갑절로 늘어도요 효과가 다릅니다. 100억 원 가진 부자가 200억 원으로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를 안 합니다. 투자도 안 하죠. 지금 우리 재벌들이 현금을 600조 원이나 쌓아두고 있는 게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00만 원 가진 서민들은 소득이 200만 원으로 늘면 이거 다 씁니다. 200만 원으로도 살기 빠듯하니까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를 늘리려면 부자나 재벌의 소득이 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민층 소득이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시중에 있는 돈이 저렇게 다 재벌에 빨려 들어가면요. 정말 경제가 위험해집니다. 소비 활성화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져요. 저는 신자유주의 좋아하는 경제학자분들요. 설명 좀 해보시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 돈 왜 기업 금고에서 안 나옵니까? 밑으로 흐른다면서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 흐르지 않습니까? OECD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 12월에요.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 낙수 효과, 이제는 한계다. 이게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계속된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 효과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저는 그 지적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낙수 효과가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니고요. 낙수 효과가 언제 있기라도 했냐는 거죠. 저는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낙수 효과가 한국에서 있었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결국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낙수 효과라는 건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을 잘 살게 하면 떡고물이 국민들에게 떨어진다는 건데요. 예.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거죠.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의 경우도 낙수 효과가 없었습니까? 굉장히 약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신자유주의 초창기의 낙소 효과를 나타내는 영국과 미국의 일정 정도의 통계가 초반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로는 통계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IMF도 마찬가지고 OECD도 마찬가지고 신자유주의에 이제 종말을 고하는 건데요. 예. 한국은 뭐 그런 효과 자체, 수치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기업 실적이 좋다는 걸 절대 저주하려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잘 돼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게 환상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재벌을 살찌우게 하고 떡고물이 밑으로 흘러 떨어지기를 기다리냐고요. 예. 그냥 국민들 먼저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정책 방향을요. 기업 위주에서 국민 위주로, 특히 서민 위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진짜 경제가 그 벼랑 끝으로 몰려날 겁니다. 뭐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승전 정권 교체입니다. 이게 정권이 교체가 돼서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우 올림픽 이제 막바지인데 사실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체 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체 순위, 글쎄요. 예전에는 우리가 순위가 높을 때 우리의 국력이 많이 신장됐구나 이러면서 상당히 좀 감격해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도 하고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올림픽 이야기 이제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수리 경제학에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 경제학에는 투입 산출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IO analysis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in output analysis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물론 모형 자체에는 굉장히 수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원자재 같은 요소들은 어느 정도 투입됐을 때 어느 정도 산출이 나오느냐를 분석을 하는 모형이고 모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형을 만들 때 투입 쪽에서요. 그러니까 집어넣는 자원들 중에서요. 산출로 이렇게 일직선적으로 함수로 연결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되는 요소를 내생적 변인 이렇게 부르고요. 통제가 안 되는 요소를 외생적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경제학에서는 이 통제 가능한 내생적 변인들을 주로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 원자재, 투입하는 노동자 숫자 이런 걸로 보고 기술 진보 이런 거는 이제 외생적 변인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경제에서 기술 진보도 내생적 변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올림픽 순위요. 아까 말씀해 주신, 제가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시간,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로는 어제 오후 10시입니다. 요때 기준으로 우리가 금메달 6개로 11위입니다. 근데 이 투입 산출 모형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기적 같은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금메달을 따는 종목들에는 투입된 요소가 거의 없어요. 양궁, 펜싱, 사격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46살까지 살면서 평생 동안 단 한 명도 제 주변에서 양궁이나 펜싱, 사격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전혀 대중적이지도 않은 스포츠고 투입된 양이 너무나 작습니다. 대중적 스포츠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 야구팀이 지난해인가요? 일본이 주도한 프리미어 12라는 국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되게 있었던 대회인데 우리나라가 주최국인 일본을 꺾고 뭐 결승에서도 이제 미국을 꺾고 우승을 했거든요. 이건 기적입니다. 투입된 요소를 보면요. 일본에는 갑자원이라는 유명한 고교 야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의 꿈이요. 갑자원에서 우승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큰 꿈인 거예요. 진짜 꿈은 뭐냐면 갑자원 무대에 서보는 게 꿈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고교 야구팀이 5,0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지역 예선 통과해서 고시엔 갑자원 구장 땅을 밟아보면 평생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원 본선에 진출한 그 일본 고등학교 선수들은요. 경기가 끝나면 고시엔 구장의 흙을 꼭 떠갑니다. 왜냐하면 이 흙을 밟아본 게 가문의 영광인 거죠. 한국은 고교 야구팀이 50개밖에 안 됩니다. 투입 양을 보면 산출이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인 거죠. 우리 한국 여자 청소년 축구팀이 2010년에 일본을 꺾고 17세 이하 세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일본 여자 고교 축구팀이요. 1000개가 넘습니다. 한국이요. 10개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시합인 거죠. 자, 그런데 수리경제학 입장에서 보면요. 계산 가능한 투입 요소로만 따지면 일본하고는 상대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대충 100배 차이가 나요. 일본이 100배가 넘는 차원을 때려 부은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비슷하거나 우리가 종종 이깁니다. 물론 기쁘죠. 그런데 투입 선출 모형으로 생각해보면 이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데는 분명히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내생적 변수 외에 이 100배의 격차를 가볍게 넘어서는 뭔가 수치로 계산이 안 되는 외생적 변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렇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요, 단언합니다. 예. 비정상적인 훈련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훈련 과정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저런 성적을 내는 겁니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 폭행을 사용합니다. 개인보다 팀이 중요하다는 팀 퍼스트 정신이 난무합니다. 한국 스포츠계에서요,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나 그랬지 요즘은 안 그래. 아닙니다. 천만에요. 2012년에요.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요. 축구 코치 한 명이요. 오후 4시 45분쯤에 자기가 지도하는 축구부 소속 5학년 학생 2명을 기숙사 감독방으로 데려가서요. 은행나무 안마기로 머리하고 엉덩이를 구타를 합니다. 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초등학생들한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2009년에요. 고려대 농구부 명문이죠. 임정명 감독이라는 사람이 선수 폭행에 연루가 돼가지고 고대 체육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감독이 폭행 무리로 사퇴를 한 거예요. 이 와중에 신임 감독이 부임을 합니다. 그 감독이 한국 농구계의 전설인 이충희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이충희 감독이 또 선수를 때립니다. 언론에다 대고 뭐라고 하느냐.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랑의 매차원에서 얼굴을 살짝 툭 친 것이다. 폭력도 아니고 구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충희 감독님, 선수 얼굴 때리는 거 그게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게 코치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뉴스 나왔듯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역도 77kg급 금메달을 딴 사재혁 선수, 굉장히 유명한 우리들 영웅이었죠. 예. 후배 황우만 엄청나게 폭행을 해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배 사진 얼굴 보면은요, 눈 뜨고 못 볼 정도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후배를 패는데 30분 동안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요. 이게요, 저희 태릉 선수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쇼트트랙, 한국 빙상의 희망이죠. 태릉 선수촌에서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훈련을 하다가 그 신다운이라는 선수가요, 후배를 폭행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후배가 추월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넘어뜨렸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동계 스포츠 루지 대표팀, 한 선수는 짐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치한테 맞는데 뭘로 맞냐면 썰매 날로 맞습니다. 쇠파이프로도 구타 당했다고 합니다. 여자 프로농구 모 구단에서는요, 감독이 코치를 때려서 코치 팔이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예. 2013년 1월에요. 대한체육회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성폭력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자 선수 응답자의 9.5%, 10명 중 1명이 성폭력에 시달린다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종합지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요, 체육부 기자들한테 정말 못 들을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방송에서 말하기에도 민망한 건데요. 어디 그 체육협회가 대부분 그 재벌 총수들이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럼 재벌 총수들이 여자 선수들 성폭행하고 이런 얘기 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제가 그 한번 우리 문화계가요, 완연히 진보 쪽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거죠. 보수는 뭐 풍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자기들이 악 그 자체인데 뭘 풍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자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계는 전부 진보 쪽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한국 스포츠계는 전부 보수 쪽입니다. 만기, 문대성, 그렇죠? 네. 최용만 선수네 지지했습니다. 예. 심지어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요. 네. 박근혜 후보 캠프에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나오긴 했지. 예. 왜 그럴까요? 이게요, 한국의 스포츠가 재벌들의 후원을 기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자체의 존재 기반이 없는 거예요. 양궁협회 회장이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입니다. 펜싱협회 회장이 얼마 전까지 그 성추행으로 유명했던 SK 손길승 명예회장이었어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왜 재벌들이 스포츠의 협회장을 맡을까요? 물론
비인기 종목에 우리 기업들이 참가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그런 긍정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이 돈을 투자를 할 때는요, 목적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 성적을 내야 되는 겁니다. 성적을 내야 기업들이 홍보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양궁 싹쓸이 하면서 제일 주목된 기업인이 바로 정의선 부회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벌들이 스폰서를 해줍니다. 코치나 감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게 성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죽어라고 선수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투입 요소는 거의 없지만 반드시 성적을 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비정상적인 훈련, 구타, 가혹행위 이런 겁니다. 이런 비정상적 요소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한국은 10대 1000의 투입 요소 열세를 딛고 일본을 이기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저는요, 그 스포츠는 그냥 스포츠로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에 재벌의 정서가 스며들고요. 오로지 1등만을 인정하는 경쟁적 요소가 만연하면요. 저는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투입 요소는 엄청나게 작은데 금메달을 따오는 그 기적에 열광을 하죠. 그 비정상성을 더 좋아하는 거죠.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그 일본 고교야구 팀이 5,000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교생들이 야구를 취미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개의 야구팀이 전부가 선수가 될 학생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프로야구팀은 12개밖에 안 되거든요. 선수가 다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취미생활 하나 정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일본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고등학교 때 야구부에 가입하면 야구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에 목숨을 걸 거면 야구부는 고사하고 체육 시간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저는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올림픽은 뭐건 순위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보다 좀 덜 경쟁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림픽을 좀 편안하게 인류의 축제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올림픽이 한창이어서 경제적 관점에서 선수들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요. 당연히 한국 선수들 선전을 기원하고요. 예. 잘 싸우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도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네. 야구 매니아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저 좋아하시는 팀이 어디입니까? LG 트윈스고요. 심지어 제가 한때는 익명으로 수은 중독이라는 필명으로 스포츠 신문에 연재도 했었습니다. 칼럼을. 저 이완배란 이름이 아니라? 아니고 수은 중독의 편파 야구라고 해서요. 그런 칼럼으로 연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예. LG를 좋아하시는군요. LG에 대한 비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가요? 예. 조만간 LG그룹에 대한 비판도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재벌 회장님들이 이런 비인기 종목에 협회장을 맡아가지고 이래저래 지원하시는 거면은 뭐 이 정도면 재벌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 그 선수들을 성추행한다고요? 이거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는 얘기 못하는데요. 제가 이름 대면 깜짝깜짝 놀랄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예. 하여간 우리가 순위에 목을 맨다면 또 다른 압박, 또 다른 그런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감안하고 우리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생수 중에 석수를 가장 싫어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친애하고 총애하고 편애하는 우병우를 흠집내느라 혈안이 돼 있는 특별감찰관 이석수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 동지가 끝끝내 우병우를 곁에 둔다고 이런 신호 저런 사인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우병우를 털려하는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이석수는 우병우의 대학 선배이자 검찰 선배지만 청와대에 들어갈 때에는 우병우 덕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의 작은 흠결, 즉 진경준의 비리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흠결을 붙잡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감행할 수 없는 배은망덕의 표본이다. 나라 팔아먹는 것은 용서해도 배신만은 절대 용서 못하는 박근혜 동지 턱 밑에서 이런 비정한 사태가 촉발되는 것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지금 조중동 등 범보수 세력은 우병우를 자르라 이러면서 일치단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편승해서 이석수는 오판하고 있는가? 하지만 우병우를 자르는 것은 박동지의 팔다리를 자르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의 다름 아니다. 최동욱을 어떻게 날렸는지 똑똑히 지켜봤을 이석수는 최동욱의 길을 한번 체험해보겠다며 똥이라도 굳이 찍어 먹어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다. 정권말 레임덕 징후도 한 방에 날려버릴 겸 이석수를 제대로 탈탈 털어야 할 것이다. 우병우와 MBC 가서 이석수 물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배신 행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는 격심한 참담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석수는 즉각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아니 우병우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실은 우병우 후배, 당신이 너무 잘나가서 내가 질투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이 말을 땅에 찢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병우의 비리를 털려는 자들을 특별 감찰함으로써 청와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성한용 한결의 선임기자의 칼럼 마무리로 소개하겠습니다. 2002년 북한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결심의 순간을 2007년 자서전에 자세히 써놓았다. 북한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어머니가 북한의 사주를 받은 총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기습하기 위해서 북에서 보낸 특수부대가 청와대 바로 앞까지 왔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던 모습을 보아왔다. 그런 내가 북한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과거의 아픔과 기억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런 아픔을 겪은 나이기에 남북 관계를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북한에 가기로 결심했다.
박 대통령은 방북 결과에 흡족해했다. 북한에 다녀온 이후 나는 남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진심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야만 발전적인 협상과 약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측과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 그들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것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나는 북한 방문을 통해 이런 확신을 얻었다. 2004년 6.15 4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해서 6.15 선언은 남북 간 화해협력과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다음날 김용갑 의원은 한나라당마저도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박근혜 대표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향적 대북인식은 2012년 대통령 선거 공약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담겼다.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했다. 그래놓고 큰 소리다. 어이가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